문재인 대통령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또 주말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밤에 생방송 하시더구만. 민주정편에서. 네, 이틀 연속으로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모시고. 우리 다 여기 새날 식구들이에요. 우리 김현 의원만 안 나오시고 최민희 의원도 이제 새날 식구들도 같이 했고 최재성 의원은 원래 민주정편 하던 저기고. 특보단장은 새로 누가 되셨어요? 공동으로 했어요 이번에. 일기 특보 중에 한 분이던 김병기 의원님. 그렇게 되셨구나. 하고 김화숙 여군 출신들이 7분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하고 입당하셨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열일하고 계시는 분이죠. 김현 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잠은 언제 주무세요? 안 잡니다.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성실의 아이콘. 비몽사몽으로 살아요, 진짜로. 굉장히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다는 느낌 받는 그런 분이에요. 왜 대변인을 하는지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잠 안 자요. 그러니까 살도 안 쪄요. 불만 있나 봐요. 왜 잠을 안 자? 제가 진짜 저희 참여정부 때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 있을 때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한밤중이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늘 긴장, 초조,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내려도 화재가 나도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할 때 진짜 춘추관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심정이 다시 발생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국정운영과 관련된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24시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야만 돌아가요. 뭐 선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또 국정도 그렇고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정부에서도 일반 부처 또는 기업 또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서 그게 일요일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일요일도 날 중에 하루일 뿐이지 다른 경우는 휴식이 가능하지만 거기는 늘 뭐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정운영은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 사고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먼저 살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하루 전에 다음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그 사전에 이제 확인하고 입장을 묻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6.15다 그러면은 6월 14일부터 6.15를 뭐 며칠 전부터 행사는 준비하는 거고 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회로가 복잡한 거죠 지금. 저는 정치인들을 한번 나중에 연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정치를 하는지. 예전에는 뭐 권력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아주 완전히 좀 맛이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다들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그거 당연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의외로 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할까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쉽죠. 근데 그것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개인적인 자기 실현이 있을 텐데 사람이 다 자기 욕구 없이 하긴 어렵지만 그런 어떤 공적인 선이 이게 없을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사태가 주말에 지금 가장 이슈인데요. 저도 어제 밤에 속보로 보면서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사퇴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 그게 궁금했어요. 두 분께 그런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쉽게. 사퇴할 사안이 맞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저께 그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고요. 8시 40분경 이제 첫 질문을 받았어요. 사퇴했다. 코멘트를 해달라. 그래서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점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존중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왜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설명이 어려운 것, 설명이 복잡한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간단한 해명은 방어가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사안이 생기면 그건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11시에 기자회견하는 것을 생중계로 봤는데 굉장히 담담했어요. 이건 오전의 이야기예요?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굉장히 담담해서 저분 스스로가 버틸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 들었던 거는 저분이 스스로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만두면서 본인이 바깥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밤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이제 사퇴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강건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잡은 이 소재는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낙마까지 가는 스스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질문해서 답변하는 과정의 의제인가라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 범죄성이 그 당시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에 밝혀져서 그 범죄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저는 사퇴가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걸로 법의 처분까지 다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수십 년 지난 사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물론 뭐 이제 그게 좀 특이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젊은 날에. 여기 사퇴 사안이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저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을 이혼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죠, 본인이. 종합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타였죠. 서류상 남아있는 건 이혼인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그 서류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가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설명을 이혼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본인도 설명을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뭐 분별이 뭐 부족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애정에서든 하여간 결혼 신고 자체가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글쎄요, 그것도 한 건데 어쨌든 42년 전에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뭐 좀 번지면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될 당시에 2004년, 2005년도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 정말 최고의 적임자인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검증을 하다 보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참 걱정이다라고 했던 그 대목이 어젯밤에 많이 떠올랐어요. 네. 계기별로 쏟아진 의혹들 있잖아요. 자녀분 태학 관련한 탄원서 이런 것도 저는 실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어떤 권력을 갖고 학교의 결정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절절한 편지를 써서 퇴학을 되돌리고 해당 여학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많이 좀 그 선처를 해달라, 좀 보호를 해달라 이런 거 있었다고 하면 저는 실제가 분명히 됐고요. 그리고 20대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법의 처분까지 받았다. 개개로 보면은 뭐 우리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걸로 사퇴감이 되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청문회에 발가벗겨지는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낄 것 같긴 해요. 온갖 것들이 털리는데 문제는 지금 주광대 의원의 이혼에 관련된 기록은 사실상 발부를 할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법적인 처분을 받았다는 것까지 뗄 수 있는 거냐 삼자가 모호하긴 하죠 지금 현재. 좀 확인이 필요한데 네. 뭐 한간에서는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하다 하면 다양한 제보와 다양한 자료와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입장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14일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과 부속 서류를 제출받았고 15일 날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의 부친의 재적 등본 중 혼인무효 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어제겠죠. 어제 이것을 토대로 의정자료 전자 유통 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 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 이제 이게 주광덕 의원실의 공식 입장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지점은 부친의 재적 등본을 부속 서류로 제출을 받았다라는 점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 신청할 때나 국회의원 신청할 때 이제 검증 자료로 제출하는 내용은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근데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게 된 게 2008년도 1월 1일인데, 그러니까 호주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호주제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게 호적부를 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 시아버지와 연결돼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그 제도를 나를 중심으로 김현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은 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안경환이라는 장관 내정자에게 그러니까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안경환을 중심으로 안경환의 부인과 안경환의 자제 본 그다음에 안경환의 아버지의 그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호적에 보면 이 아버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누구랑 결혼해서 자제를 누구를 돕고 그 자제가 중에 누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호적 증명서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2008년도부터는 청문이든 공적인 영역에 가는 사람들한테 제출 서류가 아닌 걸로 의무화되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또 오늘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 재적 등본이 제출되게 된 과정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주광덕 의원 부분이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제 타당하고 적법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다룰 이슈라고 보고요. 안경환 장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그 사안의 성격, 경중 이것을 떠나서 본인이 법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그 논란이 공적인 영역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감내하기 어려워서든 이제 스스로 그 무대에서 내려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를 이제 쭉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이어지고 그것이 다른 이상의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잘 그 원래의 기조를 다잡으면서 그 다음을 대처해 갈 것이냐 하는 쪽에 저는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앞으로도 청문회가 엄청 많이 벌어지는데 최소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짧게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언론들 그렇게 제기하고 있겠죠. 두 번째는 궁금한 지점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후보자와 어떤 교감,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을 하고 사퇴하는 경우일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아마 강경화 후보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발기 찢어놓는 상태라면 그럴 때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마 어떤 그런 교감들 속에 버티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예를 들어 200가지의 그 질문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예, 거기에 이혼 여부의 동글뱅이 X 이 항목 없습니다. 이혼은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인 거죠. 공직자로서 이혼했다는 사유가 저는 적용이 돼야 되나라는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려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0가지 항목 중에 내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를 쓰라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건 사실은 인권과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예.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혼을 검증 사유 내지는 어떤 자질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야말로 그것은 뭐 일종의 뭐 이력 내지는 신상명세에 들어가는 정도의 차원의 문제겠죠. 그래서 자질론의 문제는 아니겠고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이혼에 이르기는 애초에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혼인 자체가 합의와 또는 적법성이었느냐라는 것에 지금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 팩트에 있어서 더 깊이 지금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더 하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고 보는 편이고 일단 그렇게 봐요. 조국 교수,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까지의 확립된 검증 시스템에서 그것이 걸러질 수 있었는가라는 거에서는 걸러지기 어려울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어려운 의제인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추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각자 직분에 맞게끔 자기를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되짚어 보면 된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얘기했고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저께 사실은 5시경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에 진출하는 분들의 태도, 그다음에 뭐 철학, 가치, 노선이 한 영역이고 그다음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또 한 영역인데 말씀드린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불거진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촘촘히 들여다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야당이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그런 이제 뭐 소소하게 제기됐던 문제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내용이고 안경환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도드라지게 국민들이 이제 평가했던 국민들이나 언론이 볼 때 이제 직업 윤리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몇몇 제기됐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의도성이라는 게 의도성으로 보이는 악성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지금 거의 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직무와 연관된 어떤 직무 관련 윤리라든가 직무 능력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시비가 걸리진 않았잖아요. 제가 실명을 공개하긴 그런데 친박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의원 한 분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나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분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저 정도 능력 되는 분 찾기는 어렵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이 안 된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외교적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시비를 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뭐 위장전입이니 이런 등등을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 위장전입을 지금 이제 소위 국민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문회에서의 전례를 볼 때 우리가 보는 어떤 악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이 강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임명하는 것이 맞겠다가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인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된 자진 사퇴인 그러겠죠. 것으로 네. 봐야 되고요. 그 시간에 대통령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AIIB 행사에 참여하고 계셨던 거죠. 그 언저리 시간이요. 조국 수석과의 두 분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조국 수석이 약간 멘토처럼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게 저쪽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특히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실은 타겟이 안경환이 아니라 조국이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인사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간에 뭐 쫓기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법적으로 또 국가의 관례상 또는 경험상 확정된 검증의 영역과 사안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을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빼먹었거나 이러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항목을 빼먹었느냐 이제 이렇게 제기하면 그건 타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했는데 거기서 걸러지기 어려운 사안이 가령 나타났다. 그걸 갖고서
문제를 삼는다면은 문제는 삼을 수 있으나 그건 이제 과도하게 정치적인 것이고 안경환 후보자와 실제로 안경환 후보자는 교수로서 조국 교수로서의 그러니까 법학자로서의 조국 수석이 존경하는 멘토 같은 분인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건 뭐 본인과 주변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40여 년 전의 일을 예를 들어 우리들이 각자 자기의 개인사라든가 무슨 뭐 가정사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까운 사람에게라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세상 못했던 사안이 더 이상 공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안경환 후보자가 내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안이 터지면 일단 야당 쪽에서는 잘 걸렸어. 그렇지 않아도 뭐 강경원의, 김희순의, 김상준의 불만이었는데 기회는 이때다라고 공세를 취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주느냐잖아요. 이게 저게 정말로 물러난 사안이었는지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있는데 어떤 식의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것은 뭐 이미 자진해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지금 이제 우리들이 얘기해온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안이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이제 상호 문제제기 반론이 만약 이어졌다면 이것이 이러이러한 검증을 거쳤는데 검증을 안 했나? 라고 해서 이것이 이른바 검증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청와대의 책임이냐? 라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와 토론을 거쳤다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50%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그런데 그러면 일단 첫째 그렇고 그럼 사안 그 자체 안경환 후보자의 지금 불거진 그 문제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은 주요한 그 원인이 된 그 문제 그걸 놓고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타당한가 계속해야 되느냐 내려놓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안 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임명됐던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해서 보다는 국민 여론이 더 낮게 제가 낮게라는 건 더 아래로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일단은 야당이 그동안 집요하게 뭐 한 명에서 두 명에서 세 명은 낙마를 시키겠다라는 그러니까 묻지마 낙마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공세가 매우 거칠어질 거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를 한 거고 첫 사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청와대나 당은 정말 예의주시하고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동력을 형성할 건지를 잘 보고 그분들의 뜻이 한치도 흐트러짐 없어야 되는 결연한 자세로 이후 상황을 관리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말 노심초사하고 온 거거든요. 촛불 민심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 경각심이 흐트러진 게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다라고 한 것도 또 혹시 있지 않았나라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하여간 큰 틀에서 그 검증과 관련된 시스템을 철저히 잘 돌리는 건 뭐 그건 당연히 했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하는 것이고 또 그 검증과 관련된 꼭 검증 사안이 아닌 각종의 이제 연관된 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 이 부분을 뭐 철저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한 이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개인으로서의 안경환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이번에 임명될 법무부 장관의 시대적 소명으로서의 뭐 검찰 개혁이든 이런 어떤 미션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수행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찾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지라든가 집중력 이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과도하게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으로 정치적 공격으로 가는 것도 뭐 굳이 그걸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효과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지지율이 되게 높은 대통령이 관련한 일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분들은 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 저거는 별일 아니야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지지를 해줬는데 문재인도 똑같구만 하는 일부 지지층도 지지에서 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이 돼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네, 이제 항상 그런 거죠. 저희는 이제 이른바 전략적 낙관주의와 전술적 이 비관주의 또는 회의주의, 신중론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요. 항상 큰 틀에 있어서는 낙관주의를 갖고 담대하게 가고요. 정치를 구체적으로 맡은 수임받아 있는 입장에서는 한 수 한 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배의 경각심을 갖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조그만 차질이라도 없는 것이 좋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하는 거죠. 뭐. 사퇴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아 그게 잘못이다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사퇴할 사안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사퇴를 하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 사안인데 사퇴를 안 해 하고 사퇴하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런 걸로 사퇴하는 거 자체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지지율인데 지금 물론 여기에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날짜상으로는. 근데 갤럽 여론조사는 1포인트 올라서 83%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가 없었다고 하면 가장 화제가 됐을 것 중에 하나가 저 호남의 99% 지지율이에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역대 대통령도 없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 물론 뭐 사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50%고 자유한국당이 10%,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7%, 바른정당이 5%인데 이 호남의 민심은 어쨌든 소위 적폐 세력과 또는 적폐 세력과 손잡은 정당에게는 진짜 단 한 명도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호남의 99% 더불어민주당으로 온 건데 국민의당이 그야말로 국민의 이중대가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준여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기존의 여야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당이냐가 여야의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집권 여당 그러면 10년 동안에는 우리랑 정말 다른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여야의 개념이 분명했고 여당에 편들면 그거는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지만 지금의 여당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진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호남의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후에도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다면 계속 그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기자회견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석 보좌관회의 때였나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했지만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국민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비판받을 것은 감수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일 경우 그다음에 참모들이 잘못한 경우 당사자가 익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된 경우가 다 각각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들은 2017년 촛불 민심을 통해서 이 참여하는 국민들은 그것을 분별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갤럽의 83% 지지도는 그런 분별을 해내는 국민들의 냉철함이 반영된 여론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다라고 보는 야당, 뭐 여론이 좋다고 그러면 다 여론만 따를 거냐라고 이제 어저께 얘기했는데 여론에 반영되기도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한 방식인 거죠. 예. 보통의 정치 소비자들인 국민들은 다수는 현상만 놓고 평가해요. 속에 있는 진정성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예전보다 선뜻 더 지지 의사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고 남들이 또 지지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는 그럼 나도 지지 이런 형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사퇴 이후의 여론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방송하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예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내일 정도, 일요일 날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강경화 후보자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여론의 등을 업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 있게 지금 임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걸림돌이 될까요? 저는 뭐 그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안경화는 안경화, 헷갈리네 저도. 안경화는 안경환, 강경화는 강경화. 이게 같이 경자가 중간에 끼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둘의 사안이 다르고 또 경우도 다르고 강경화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 계속 그것을 발목을 잡을 명분이 워낙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것은 이제 거칠 과정을 다 거치고 법과 또 국민의 의사 양쪽을 다 감안해서 저는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상한 차원이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중에 대통령이 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라도 그러면 이게 진짜 아까 말한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뭔가 잘못했나 보다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늦출 수 없다라고 한 점은 28일 날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하고 7월 7일, 8일 G20 외교를 해야죠. 그건 대통령은 국내와 그다음에 국외 문제 다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별개로 진행돼야 될 거죠. 근데 이제 야당이 강력 반발하겠죠. 하겠지만 이제 야당도 본인들의 지금 현재 행보나 주장을 보셔야죠. 이명박 박근혜 때도 국회 임명 동의 없이 그 임명한 장관들이 무지하게 많다만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3명 있었고 나머지는 뭐 7명, 8명, 뭐 9명 이렇게 되는데 7건, 네. 불법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무시한다는 느낌은 드는 거지만 불법은 아닌 것이고요. 27건이죠.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근데 네. 뭐 두 분들이 이제 현역도 해보신 분들이 그런데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부 장관들이 나서서도 반기문 지금 유엔 전 사무총장도 요즘에 강경화 임명하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더만요. 근데 현역 의원들 출신들은 정말 무난히 통과를 해요. 그게 실제로 국회에서 현역 불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일단은 결론은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의원들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실제로 검증이 돼 와서 전혀 예상 못했던 사안들은 잘 안 터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래도 한솥밥을 먹던 경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입각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런 그렇게 차원에서. 서로 생각이 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언론인 출신들도 무난히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 될 그렇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 언론인 출신 청와대 간다거나 언론인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그 이제 도전을 하면 크게 뭐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경우는 언론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덜 문제 삼는다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위원장을 지난번 저 박근혜 때 첫 그 유명했던 분 윤창중요. 거기 언론인이에요, 뭐예요? 거기가 그 이회창 그러니까 문화일보 출신이고 근데 이회창의 그러니까 특보로 갔다가 정상적인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논설위원을 인멸되기 했죠. 전에는 이제 인터넷 매체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여러 가지 시비에 걸릴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봐줬죠. 완벽하게 봐준 거죠. 케어가 됐죠. 그래서 윤창중 씨는 사실은 종편에 나가서 그렇게 보시죠. 예, 이명박 정부의 종편에 나가서 우리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래서 발탁이 돼서 박근혜 그렇죠. 정부의 대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 출신들과는 비교적 이제 그 후한 점수를 받는 거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역위원장을 신청할 때 공모를 하면 각종 그 서류를 다 제출을 하잖아요. 뭐 그 경찰의 수사 중인 지역위원장 사건이나 할 이제 뭐 때도 검찰 그렇고, 국회의원 나갈 때도 그렇게 되기 그렇고 몇 때문에 번씩 걸리기 검증을 때문에. 받아요. 1차 검증. 그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애시당초 예를 들어 1회냐 2회냐 그것을 사면 됐냐 복권 됐냐 그다음에 음주운전이라도
것이 이해가 가능한 음주운전이 아니냐라는 것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뭐 윤리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불패다 또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봐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호사가의 판단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검증 과정이 빡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역 장관과 또 해당 상임위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엔 검증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껄끄러워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거를 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역 불패 플러스 사실은 같은 상임위면은 더구나 같은 상임위였던 분들이 해당 상임위의 장관으로 가면 더 그거는 시비 걸기가 참 그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냈도 김현미 지금 장관 후보자가 상임위가 바뀐 거잖아요. 다른 상임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나머지 셋은 아마 같은 상임인데 아닌가 싶어요. 같은 상임위 하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임위를 하면 예를 들어 성실한 위원장이다, 간사다, 뭐 여야 하더라도 저 정도 되는 의원의 의정 활동이면 장관직을 잘 하겠다라는 게 상호 평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본 거지. 뭐 청문회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 하마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경환 후보 이후에 현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현역들은 문화위 통과 대부분 하고 강경 후보자를 만약에 내일 임명하면 결국에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이제 통과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희수 헌재 소장은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급 소용돌이를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이 났다. 그렇게 되면서 여야가 급격히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이제 야당과 강력하게 대치하는 상황, 뭐 장외투쟁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제가 정치인이고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와 있어요 지금. 그럴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이제 추경 예산안도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 소장의 인준안에 대해서 야당을 정성껏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겠죠. 초놈을 다투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물밑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게 하다못해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사람은 막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촛불 시민들은 현재 오늘 방송하는 오늘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이제 시위가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나름 물밑에서는 대치 상황에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대치 상황, 뭐 긴장 이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대선 이후에 전국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누가 돼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서야대. 심지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현재 절반의 정권 교체고 내년에 지방선거와 국민 친화적 개헌을 잘 해야 진짜 정권 교체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현재의 이 개혁적인 집권 세력이 승리한다고 해도 사실 여서야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내내고 사실 5년 내내 한 정부가 대통령이 지지율을 80% 이상 유지하고 100점 맞기는 어렵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되면 좋지만. 그래서 이건 이제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큰 틀에서의 야권이 어떤 자기 기조를 이제 잡고 갈 거냐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각각이 한편 전략으로 한편은 본인들의 어떤 입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우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해서 TK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부 혹 살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영영 정권은 못 잡는 거죠. 그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나라가 됐다고 봐요. 지금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는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들이다. 이런 놈을 점잖게 상대해 나가서는 나라꼴이 안 된다. 바로 앞에 홍준표랑 원유철, 신상진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걸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거울 보고 한 얘기죠. 뭐 거울 보고 한 얘기. 자기 얼굴 보고. 아니죠. 이분들한테 그런 건가요? 헌시한 거죠. 헌시. 충성.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 이런 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쪽은 뭐냐면 비유가 좀 뭐 그랬다든가 뭐 그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귀태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 정도까지는 한 적이 있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상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우리 한 적 없어요. 요구한 적. 아니, 그러니까 저 정권 초반기에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박근혜 사퇴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쉽게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저거는 정도를 넘어서는 건 없었어요. 저작거리의 상욕이죠. 네. 네.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수준 거. 이한 거지 그냥.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박주선 위원장이 국정농단에 비유를 할 정도가 되면 야당들이 지금 근데 오버한 네. 거죠. 네. 오버한 거죠. 최대한 제가 문재인 의용 방송 진행자로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논란과 부딪힘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 감싸줘도 부족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야당의 포지션도 아까 말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일정 정도 누구나 다 책임을 갖고 있는 전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야당도.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예. 그리고 우연히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뭐 그거 될 줄 모르셨으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뵀을 때 대한민국에 좋고 호남에도 좋고 바른당에도 좋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에도 좋은 그런 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사안마다 이제 그런 그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안에 대해서 큰 어떤 국민의 뜻과 같이 가면 된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또 어쨌든 뭐 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걸 떠나서 독립적인 정당이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 생각하면 오버죠, 오버. 국정농단은 지금 뭐 태정부 출범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적절치 않은 워딩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방송 나가서 이제 야당 네 분하고 제가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인데도 여전히 대선 후보 토론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인 말로 이제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게 쌓이면 이제 그 보통의 경우는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당의,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나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좀 피해를 보는 걸로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지금 같은 형태의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난번에 하는 게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전혀 결과로 안 나타나는 게 아까 갤럽 여론조사가 그런 게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특정 소수의 몇몇이 정보를 장악하고 그 정보를 갖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유당이나 기타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깎아내리면 본인들이 지지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일함이 예, 그 극복돼야 되죠. 국민의당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나 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아주 초고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개혁을 포기해서나 또는 소위 어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야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이 탈호남 행보를 한다 또는 호남 경시 행보를 한다 뭐 가령 또는 반호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그것이 결합돼서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런 마음도 없고 또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국민의당의 주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의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혹 가다가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지지율이 가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개혁적인 어떤 호남의 지지층에서의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가 빠지는 걸로 나타나고 그 결과 그것이 국민의당에 그래 야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어보자 너네 조금 더 세게 저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전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제가 100%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김현 의원님을 좋아하는데, 대변님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김현 의원님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감정이라고 보고, 아까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뭐 잘하건 못하건. 물론 이제 저쪽 정권은 못했을 때 야당들이 더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게 문제예요. 잘한다는 거 칭찬해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우리 야당 무시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을 텐데, 도와주진 않아. 더군다나 책임자들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흠결만 잡아내면서 끌어내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면서 자기 자멸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없이 혹시나 윤병세를 데리고 트럼프를 만난다거나 G20에 나간다거나 이런 모양새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방송 나가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정국이 상당히 얼어붙을 생각이 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지탱해 주는 건 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가슴 속에 새기는 단어가 항심이에요. 항심. 같은 마음이라는 뜻인가요?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정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할 마음을 갖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TV로 보고 행사장에서 먼발치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6월항쟁 기념사나 아니면은 그 6.15 기념사나 이런 그 보면 물론 이제 조력은 받지만 대통령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최근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좀 뭐 바빠서 그 이제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까지는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메시지가 곧 본인의 의지이고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하는 마음가짐이고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라고 보고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 판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국민이 어떤 생각으로 대통령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는 국민이 어떤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항시 잊지 않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대변이 된 지 한 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기간이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과 새날 이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그 행사장에서 뵈면은 문초선께서 아는 척 안 하시나요? 제가 아는 척을 안 하죠. 다가가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의 마음의 기조가 저는 아마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전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 뭐 그냥 괜히 드리는 어떤 뭐 이런 찬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본인이 마지막까지 이런 마음 자세로 가서 임기가 끝났을 때 이런 모습의 시민으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봐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국민들께는 또 지지자들께는 선거 과정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가 해도 어려운 국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역대급 난관 속에 지금 시작된 것이어서 너무 초반에 기대보다도 더 잘하니까 지금 지도가 이제 올라갔던 것인데 사실은요 아무리 잘해도 5년 내내 이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당과 청와대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당과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참모진 그리고 당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5년 내내 잠 안 잔다 하는 그런 각오를 열심히 해야죠. 그것이 이제 그 벨트에 저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벨트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벨트가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정권이 성공하고 대통령도 성공하고 그리고 국민이 편안한 거니까 그런 각오를 저희들이 계속 갖고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가 날아든다에 오면 그 각오가 새록새록 그렇습니다. 커집니다. 그 지금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상황에 당청 관계가 삐걱대면 정말 지지율 폭락할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네,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주말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4년, 2005년도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 정말 최고의 적임자인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검증을 하다 보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참 걱정이다라고 했던 그 대목이 어젯밤에 많이 떠올랐어요. 네.
개개별로 쏟아진 의혹들 있잖아요. 뭐 자녀분 태학 관련한 탄원서 이런 것도 저는 쉴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어떤 권력을 갖고 학교의 결정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절절한 편지를 써서 퇴학을 되돌리고 해당 여학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많이 좀 그 선처를 해달라, 좀 보호를 해달라 이런 거 있었다고 하면 저는 쉴드가 분명히 됐고요. 그리고 20대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법에 처분까지 받았다. 개개로 보면은 뭐 우리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걸로 사퇴감이 되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청문회에 발가벗겨지는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낄 것 같긴 해요. 온갖 것들이 털리는데 문제는 지금 주광대공원의 이혼에 관련된 기록은 사실상 발부를 할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법적인 처분을 받았다는 것까지 뗄 수 있는 거냐 삼자가 모호하긴 하죠 지금 현재. 좀 확인이 필요한데 네. 뭐 한간에서는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을 하다 하면 다양한 제보와 다양한 자료와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입장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14일 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과 부속 서류를 제출받았고 15일 날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의 부친의 재적 등본 중 혼인무효 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어제겠죠. 어제 이것을 토대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 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 이제 이게 주광덕 의원실의 공식 입장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지점은 부친의 재적 등본을 부속 서류로 제출을 받았다라는 점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 신청할 때나 국회의원 신청할 때 이제 검증 자료로 제출하는 내용은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근데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게 된 게 2008년도 1월 1일인데, 그러니까 호주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호주제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게 호적부를 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 시아버지와 연결돼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그 제도를 나를 중심으로 김현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은 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안경환이라는 장관 내정자에게 그러니까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안경환을 중심으로 안경환의 부인과 안경환의 자제 본 그다음에 안경환의 아버지의 그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호적에 보면 이 아버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누구랑 결혼해서 자제를 누구를 돕고 그 자제가 중에 누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호적 증명서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2008년도부터는 청문이든 공적인 영역에 가는 사람들한테 제출 서류가 아닌 걸로 의무화되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또 오늘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를 수는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또 주말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밤에 생방송 하시더구만. 민주정편에서. 이틀 연속으로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모시고. 우리 다 여기 새날 식구들이에요. 우리 김현 의원만 안 나오시고 최민희 의원도 이제 제 새날 식구들도 같이 했고 최재성 의원은 원래 민주정편 하던 저기고. 특보단장은 새로 누가 되셨어요? 공동으로 했어요 이번에. 일기 특보 중에 한 분이던 김병기 의원님. 그렇게 되셨구나. 하고 김화숙 여군 출신들이 7분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하고 입당하셨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열일하고 계시는 분이죠. 김현 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잠은 언제 주무세요? 안 잡니다.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성실의 아이콘. 비몽사몽으로 살아요, 진짜로. 굉장히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다는 느낌 받는 그런 분이에요. 왜 대변인을 하는지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잠 안 자요. 그러니까 살도 안 쪄요. 불만 있나 봐요. 왜 잠을 안 자? 제가 진짜 저희 참여정부 때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 있을 때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한밤중에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늘 긴장, 초조,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내려도 화재가 나도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할 때 진짜 춘추관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심정이 다시 발생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국정운영과 관련된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24시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야만 돌아가요. 뭐 선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또 국정도 그렇고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정부에서도 일반 부처 또는 기업 또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서 그게 일요일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일요일도 날 중에 하루일 뿐이지 다른 경우는 휴식이 가능하지만 거기는 늘 뭐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정운영은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 사고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먼저 살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하루 전에 다음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그 사전에 이제 확인하고 입장을 묻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6.15다 그러면은 6월 14일부터 6.15를 뭐 며칠 전부터 행사는 준비하는 거고 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회로가 복잡한 거죠 지금. 저는 정치인들을 한번 나중에 연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정치를 하는지. 예전에는 뭐 권력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아주 완전히 좀 맛이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다들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그거 당연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의외로 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할까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쉽죠. 근데 그것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개인적인 자기 실현이 있을 텐데 사람이 다 자기 욕구 없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공적인 선이 이게 없을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사퇴.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추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각자 직분에 맞게끔 자기를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되짚어 보면 된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얘기했고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저께 사실은 5시경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에 진출하는 분들의 태도, 그다음에 뭐 철학, 가치, 노선이 한 영역이고 그다음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또 한 영역인데 말씀드린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불거진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촘촘히 들여다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야당이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그런 이제 뭐 소소하게 제기됐던 문제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내용이고 안경환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도드라지게 국민들이 이제 평가했던 국민들이나 언론이 볼 때 이제 직업 윤리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봤을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몇몇 제기됐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의도성이라는 게 그 의도성으로 보이는 악성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지금 거의 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직무와 연관된 어떤 직무 관련 윤리라든가 직무 능력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시비가 걸리진 않았잖아요. 제가 실명을 공개하긴 그런데 친박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의원 한 분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나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분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저 정도 능력 되는 분 찾기는 어렵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이 안 된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외교적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시비를 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뭐 위장전입이니 이런 등등을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 위장전입을
지금 이제 소위 국민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문회에서의 전례를 볼 때 우리가 보는 어떤 악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이 강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임명하는 것이 맞겠다가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인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된 자진 사퇴인 그러겠죠. 것으로 네. 봐야 되고요. 그 시간에 대통령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AIIB 행사에 참여하고 계셨던 거죠. 그 언저리 시간이요. 조국 수석과의 두 분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조국 수석이 약간 멘토처럼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게 저쪽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특히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실은 타겟이 안경환이 아니라 조국이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인사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간에 뭐 쫓기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법적으로 또 국가의 관례상 또는 경험상 확정된 검증의 영역과 사안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을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빼먹었거나 이러면 그 자체를 제가 주말에 지금 가장 이슈인데요. 저도 어제 밤에 속보로 보면서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사퇴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 그게 궁금했어요. 두 분께 그런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쉽게. 사퇴할 사안이 맞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저께 그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고요. 8시 40분경 이제 첫 질문을 받았어요. 사퇴했다. 코멘트를 해달라. 그래서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점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존중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왜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설명이 어려운 것, 설명이 복잡한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간단한 해명은 방어가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사안이 생기면 그건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11시에 기자회견하는 것을 생중계로 봤는데 굉장히 담담했어요. 이건 오전의 이야기예요?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굉장히 담담해서 저분 스스로가 버틸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 들었던 거는 저분이 스스로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만두면서 본인이 바깥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밤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이제 사퇴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강건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잡은 이 소재는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낙마까지 가는 스스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질문해서 답변하는 과정의 의제인가라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 범죄성이 그 당시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에 밝혀져서 그 범죄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저는 사퇴가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걸로 법의 처분까지 다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수십 년 지난 사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물론 뭐 이제 그게 좀 특이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젊은 날에. 여기 사퇴 사안이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저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을 이혼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죠, 본인이. 종합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타였죠. 서류상 남아 있는 건 이혼인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그 서류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가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설명을 이혼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본인도 설명을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뭐 분별이 뭐 부족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애정에서든 하여간 결혼 신고 자체가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글쎄요, 그것도 한 건데, 어쨌든 42년 전에,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은, 야, 진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뭐 좀 번지면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될 당시에 이 재적 등본이 제출되게 된 과정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주광덕 의원 부분이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제 타당하고 적법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다룰 이슈라고 보고요. 안경환 장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그 사안의 성격, 경중 이것을 떠나서 본인이 법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그 논란이 공적인 영역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감내하기 어려워서든 이제 스스로 그 무대에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를 이제 쭉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이어지고 그것이 다른 이상의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잘 그 원래의 기조를 다잡으면서 그 다음을 대처해 갈 것이냐 하는 쪽에 저는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앞으로도 청문회가 엄청 많이 벌어지는데 최소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짧게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를 전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언론들 그렇게 제기하고 있겠죠. 두 번째는 궁금한 지점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후보자와 어떤 교감,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을 하고 사퇴하는 경우일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아마 강경화 후보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발기 찢어놓는 상태라면 그럴 때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마 어떤 그런 교감들 속에 버티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예를 들어 200가지의 그 질문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예, 거기에 이혼 여부의 동글뱅이 X 이 항목 없습니다. 이혼은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인 거죠. 공직자로서 이혼했다는 사유가 저는 적용이 돼야 되나라는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려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0가지 항목 중에 내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를 쓰라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건 사실은 인권과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이제 예.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혼을 검증 사유 내지는 어떤 자질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야말로 그것은 뭐 일종의 뭐 이력 내지는 신상명세에 들어가는 정도의 차원의 문제겠죠. 그래서 자질론의 문제는 아니겠고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이혼에 이르기는 애초에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혼인 자체가 합의와 또는 적법성이었느냐라는 것에 지금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 팩트에 있어서 더 깊이 지금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더 하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고 보는 편이고 일단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까지의 확립된 검증 시스템에서 그것이 걸러질 수 있었는가라는 거에서는 걸러지기 어려울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어려운 의제인 거는 맞고